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 월요 정치 시간이네요. 최고조합 최용호 변호사, 고정훈 변호사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용호 변호사. 예. 지금 뭐 이 시각 정치권 한 이슈는 뭐 보수 여권의 서울시장 단일화인 것 같아요. 예.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누가 선수로 나서는 게 야권의 필승 카드가 될까요?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제3지대나 호남에서 이제 비민주당 쪽에서 계속 좀 얘기를 해왔는데, 이건 사실 제 굉장히 좀 그 개인적인 어떠한 이 경험이나 아니면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좀 국민의힘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지금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20% 넘게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신기한 거예요. 사실 네.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게 10년이 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끝을 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0%가 나온다는 게, 그 정도 사실은 양당에 표를 안 주고 새로운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도 확장력인 거죠. 사실 오세훈 후보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가장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좀 평가받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철수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구도의 해체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정신 가치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바람직보다는 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뭐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룰 같은 걸 살펴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조금씩 그렇죠. 네, 좀 네.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인 것 실제로 같거든요. 본선에 가서도 네. 어떤 그 정당에 도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불리한 경우가 있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우리 그 반대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고정훈 변호사님 네. 어느 후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할까요? 일단 쉬운 상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모두 중도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가 LH 사건 등으로 그 여당을 심판하는 성격의 선거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이제 쉽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또 그렇지만 이제 하지만 조만간 단일화가 끝나면 결국 또 여야 양자 대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박영선 후보 쪽으로 시선이 쏠릴 것이고 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쉽게 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가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나 민주당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예. 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을 따져봐야 돼요. 고정훈 변호사님 뭐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달라질 거다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의 추이를 보면 지금 여당 후보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누가 나와도 좀 큰 표 차이로 지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이해찬 전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민주당이 선거를 거의 이겼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일단은 이해찬 그 전 대표가 발언한 시점을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저번 주였는데 그때가 한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그 삐걱될 때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하면은 이게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었을 때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전략으로 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을 좀 겨냥해서. 그렇죠. 예. 네. 최용호 변호사님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행간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전에 이제 해태의 김웅용 감독이 그 얘기를 했죠. 올해는 우승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선수들한테 이제 뭐 기자회견 하면서 어렵다, 올해 어렵다 하면서 선수들을 쪼았고, 올해는 좀 우승이 어렵고 라인업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우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사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첫 번째는 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 있다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해볼 만한 상대 아니냐. 네.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시장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나오고 사퇴해서 다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제3지대 후보인데 뭔 의미가 있겠냐 이런 거고,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엔 사실은 언론에서 이미지가 다 소모된 그만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지금 쉬운 지금 구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또 야권 후보들에게 좀 악재가 좀 불거진 건 있긴 있어요. 지금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이 좀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는 LCT 특혜 의혹 이게 좀 각각 불거졌거든요. 이게 좀 그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는 어떻게 제가 보세요? 한 달 전쯤에 이제 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누가 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박영선 후보가 가장 좀 압도적일 때였어요. 근데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번 선거 자체가. 뭐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단체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낙마,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보궐선거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거의 원인 자체가 이제 좀 단체장의 성추행이라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누가 2년 전, 3년 전에 이걸 기사하거나 누가 소설로 써도 믿지도 않을 만한 얘기가 지금 실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사실은 그 전에 집권 여당을 그 새누리당을 공격할 때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어떤 행위가 있으면 후보 내지 마라, 우리도 안 내겠다, 그랬었던 전례도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당원 당규 자체를 뒤집고 지금 후보 자체를 어거지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LCT든 뭐 내곡동 땅이든 잡으면 있겠지만 그것보다 과연 클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큰 변수는 네, 안될것 생각보다 같다. 그래서 네. 그런 네거티브들이 생각보다 큰 파급력이 없어 보여요. 고종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지지율로만 보면은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은 지지율에 이제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 문제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LCT 특혜 의혹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제 지지율을 보더라도 김영춘 후보가 그 지지율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따라서 김영춘 후보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산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부산시장 선거보다는 서울시장 선거 쪽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뀐 네네. 이런 국면이네요.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부산에다가 민주당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그 짓는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거에 더해서 그 박영준 후보의 개인적인 후보 자격이 굉장히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김영춘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만한 어떠한 요인이 없으면 굉장히 박빙의 선거로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 정치권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두 분께 좀 여쭤봤고요. 지역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된 뉴스들이 있는데 고종훈 변호사, 일단 네.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네. 네. 이상직 의원 선거법과 관련된 공판이 지난 3월 19일에 재개가 되었는데요. 선고 기일까지 잡았다가 다시 변론을 재개한 것이에요. 이번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우선 검찰은 이상직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는데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썼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스타항공의 전 대표인 최종구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요. 또 전주의 한 교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이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을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좀 그 검찰의 의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영원 변호사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사실 좀 의아해요. 사실 이 공소 사실은 지금 동일하거든요. 그 2019년 1월 9월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중소기업 뭐 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전통주와 책자를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자금 출처가 이스타 항공의 법인카드였다는 게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걸 더 수사가 안 돼서 그걸 더 좀 보강하겠다는 건지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지금 네. 내용만 봐서는 제가 직접 재판에 개입된 상황이 아니라 음. 내용 그 언론 보도 내용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고종훈 변호사는 혹시 뭐 검찰 의도와 관련해서 이게 좀 어떤 뜻이에요? 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재판을 통해서 그 여죄를 좀 밝혀내기 위한 어떤 그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스타항공 카드를 가지고 그 선물을 그 선거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러면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횡령이나 배임 이런 그 추가적인 죄가 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재판에 그런 것 그 증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네. 재판장도 분명히 이 점을 밝혔어요. 이거는 분명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만 신문할 수 있도록 내가 허용을 하겠다. 그 외적인 것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서를 붙인 거 아니냐?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그럴 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추정. 최영호 변호사 이런 추정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재판부에서는 증인심이 길어질까봐 우려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뭐 여기서 여죄를 밝혀서 뭐 따로 기소하겠다 음. 이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사할 때 음. 자금 출처도 수사가 안 돼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재판을 좀 질질 끄는 거 아니냐? 아니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지금까지 봐서는 네.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예. 아니 무슨 고종훈 일인지. 변호사에게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그 이원택, 윤준병, 이용호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1심 선고가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이상직 의원 재판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배경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상직 의원 사건이 좀 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의도 여러 개고 제가 듣기로는 기록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방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증인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또 공판을 진행하다가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이 이제 혐의를 부인하면은 부인한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검찰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특별히 또는 재판부에서 특별히 시간을 끌거나 그럴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시간을 일부러 끄는 것보다는요. 네.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제 이상직 의원 선고를 하려고 했다 변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 법원 인사이동 기간이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재판부가 이제 또 그 구성원이 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심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음.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말한 바로는 그 증거를 좀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를 더 신청을 하고 재판을 질질 끌지 않고 1심에서 모든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재판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선거법 위반 그 심판이고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스스로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화된 상황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내년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까지 1심 선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최영호 변호사 좀 어떻게 보시나요? 1심 선고가요? 네. 1심 선고는 한 5, 6월쯤 나올 거예요. 지금 올해?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재판장은 변동이었고 재판장은 그대로거든요. 그때 그 재판장께서 2월달에 다시 선고를 잡았어요. 2월 초에 선고를 잡았다가 지금 그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다시 2월달에 선고를 잡으면 변호인 측은 엄청 당혹스러울 거예요. 사실 최소한 한 6개월, 한 8개월, 뭐 1년이 되면 좋겠지만 6개월 넘게 끌어야 되는데 한 4, 5개월 만에 선고를 해버리는 거니까 엄청 이제 당혹스러웠을 텐데 어떻게든 그들은 그 이상직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한두 달 더 끄는 게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네. 증인 신청도 좀 필요하다 이걸 강변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더 끄는 건데
이게 그 내년까지 끌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구속 피고인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구속 피고인 사건은 구속 기간 안에 끝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석방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 신문을 네. 한 번 더 하면은 5월이나 6월쯤은 이제 아마 선고가 나올 것 1심은 같아요. 나올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상직 의원의 조카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수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난주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발언이 나왔더라고요. 고정훈 변호사. 네. 네. 그 이스타항공의 재무를 담당하는 이상직 의원의 그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 이제 이모 씨가 구속 기소된 후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이 이상직 의원이 이 사건의 주범이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상직 의원도 함께 기소해야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삼촌인 이상직 의원이 주범이다 이런 발언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그 MB BBK 사건을 떠올리시더라고요. 좀 최 변호사님, 이 사건 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되게 굉장히 이제 끝부분에 와 있는 거죠. 사실 재무 관리를 한 조카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했으면 좀 본인이 그분을 좀 계속 관계를 이어왔으면 지금쯤 여기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거는 뭐 내가 다 했다라고 진술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진술 법정 의견이 나온 것 자체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네. 이상직 의원과는 관계가 단절이 됐고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진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죠. 이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상직 의원이 2012년 때 초선 때 이경일이라고 이상직 의원의 셋째 형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때 KCI의 이제 그 횡령 배임 똑같아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횡령 배임이나 그땐 KCI의 주가 그 돈을 빼서 이스타항공에 넣었던 거거든요. 이제 내용은 똑같고 그때도 이상직 의원이 사실은 이익의 주체라고 봤죠. 왜냐하면 네. 이상직 의원의 아는 사람들한테 돈이 다 들어가서 횡령이라고 봐서 재판부 2심 재판부 판결문에도 똑같아요. 이경일은 사실 이익의 주체는 아니고 이경일 주체는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에게도 형량이 나왔던 건데 그때도 이상직 의원은 빠졌었죠. 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검찰은 사실은 이상직 의원을 기소를 안 하겠다, 빠졌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상직 의원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미 수사가 돼서 구속된 사람은 좀 먼저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소한다 정도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네. 뭐 빼놓고 뭐 머리를 잘랐다고 보긴 어렵고 네. 그냥 좀 시기차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상직 의원도 기소가 될 거다. 당연하죠. 네. 고정훈 변호사도 좀 같은 전망이세요? 일단은 검찰에서 그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제 이상직 의원을 이스타항공 사건을 기소를 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예, 밝혔고 그리고 지금 이상직 의원 상태를 보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이스타항공 사건도 그렇고 이제 사면 초과인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 이게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월요 정치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망 그리고 이상직 의원 재판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고종훈 변호사, 최영호 변호사였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